자, 2019년 1차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무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역시나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출제가 됐네요. 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유물은 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한다. 청동기 시대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만주와 한반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청동기랑 권력인 거죠. 청동기 시대에 권력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은 바로 고인돌입니다. 자, 1번 문제에 바로 사진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고인돌이라는 이름도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고인돌은 문제에 나왔다시피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청동기 시대의 다른 유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비파형 동검이랑 반달 돌칼.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달 돌칼도 많이 출제가 돼요. 반달 돌칼이라고 해서 이 돌이라는 것 때문에 구석기나 신석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동기 시대에도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은 돌로 된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 때 쓰였던 물건이에요. 가락바퀴는 옷을 지을 때 사용했던 유물이고요. 신석기 시대 때 있었던 다른 유물들 살펴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간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빗살무늬 토기, 여기 4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락바퀴랑 같이 나오는 뼈바늘, 가락바퀴랑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때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죠. 마지막으로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때 음식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데 쓰였던 그릇입니다. 자, 2번입니다. 대화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나라는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어. 그래, 그 단군 왕검이 땡땡땡을 세웠대. 자,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 단군 왕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단군 왕검이 세운 국가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들어섰던 최초의 국가이자 엄격한 법인 팔족법이라는 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 요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는 요 문장을 아예 고조선이랑 붙여서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문에서 팔족법이란 게 등장하면 그것도 역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만의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도망하여 온 자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자, 일단 키워드 체크해 볼까요? 키워드는 사만, 그리고 신성지역, 다른 지역에서 도망하여 온 자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사만에 있었던 소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망하여 온 자, 도망은 왜 가죠? 뭔가 잘못했을 때 잡힐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다른 데서 도망을 쳤을 때에도 이 소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권력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신성지역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사만에는 이렇게 소도라고 불리는 특별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자,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었고요.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어떤 제사, 종교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재정 분리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권한과 정치가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있는 담로는요, 백제의 행정구역입니다. 2번에 있는 소경은 통일신라에서 불렀던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사출도는 우리 이따가 살펴볼 부여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치 형태를 이야기해요. 초기 철기시대의 국가들에서 행했던 관습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사만 말고도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만, 진안, 변안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여에서는요, 제천 행사, 하늘에 지내는 행사를 영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껴묻거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생전에 쓰던 물건이나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들을 같이 묻었던 제도를 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도 나왔던 사출도, 왕이 존재했고 나머지 구역들을 다른 권력가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 이름은 동맹이었어요. 서옥제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릴사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 약탈.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원을 약탈해서 생계를 꾸려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옥저예요. 옥저는 특이하게도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고구려, 약탈 경제인 고구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자주 무언가를 뺏겨서 제천 행사를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먼저 시댁에 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도 옥저에서 행했던 관습이에요. 가족들의 무덤을 다 한 곳에다가 모아서 하나의 무덤에다가 묻었던 그런 관습입니다. 그리고 동해입니다. 동해는요, 제천 행사의 이름은 무천이었어요. 그리고 조괴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부족 외의 사람들과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는 혼인할 수 없었던 동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화가 있었어요. 책화는 뭐냐면 나의 땅과 남의 땅이 나눠져 있을 때 남의 땅에 함부로 넘어가거나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노비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하게 했던 그런 법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만이에요. 지금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속하는 곳이죠.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고요. 마한, 진한, 변한에 대해서 따로따로 묻는 문제보다는 그냥 사만으로 통으로 묶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곳은 땅이 비옥해서인지 2번이나 되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계절제와 수린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왔던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있었고 군장이 다스리는 곳과 천군이 다스리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재정분리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번 문제에도 나왔던 이 소도 신성구역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니까 이 소도라는 지역은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4번입니다. 6세기 상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국시대의 지도를 주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고르는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일단 영토를 보세요. 일단 지도에서 한강을 찾아보세요. 한강이 어디쯤 있죠? 네, 요즘 이렇게 흐르는 게 한강이잖아요. 이 한강 유역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강 누가 가지고 있죠? 네, 신라가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가 될 거예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바로 진흥왕입니다. 네, 진흥왕의 한강 유역 차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성기 그리고 그 왕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각 나라의 전성기는 백제가 4세기, 고구려가 5세기, 신라가 6세기 이런 순서로 찾아옵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인 장수왕입니다. 만약에 고구려 문제가 나왔는데 한강 유역이 고구려의 것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굉장히 큰 진출을 했고요. 장수왕은 남진 정책,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신라의 진흥왕이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있는 소수리망은요, 고구려의 왕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영과의 담판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담판의 결과로 고려가 획득한 지역은, 자, 소손영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나왔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영토인데 고려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 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서희가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압록강 근처도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 거란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길을 통하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다.
자, 이 단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땅은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려고 들어왔는데 서희가 말로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전쟁도 하지 않고 강동 육주를 획득했던 쾌거입니다. 자, 고려와 거란은 총 3번에 거쳐서 크게 싸움을 하는데요. 그 3차 과정을 다 살펴볼게요. 일단 1차는요. 방금 문제에 나왔던 우리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서 강동 육주를 획득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란이 강동 육주를 빼앗기고 나서 황당했겠죠.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고려를 쳐들어올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고려에서 반정이 일어나요. 반정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려 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란이 이걸 핑계 삼아서 어떻게 너네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세로 개경까지 함락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고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고려의 왕이 알았어, 너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하의 예를 갖출게 라고 약속을 하고 그제서야 거란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거란 군대를 양규라는 장군이 공격해서 군사들을 7,000명 가까이 죽이고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고려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란이 야, 너네 신하의 예를 다 갖추겠다고 해놓고 왜 약속 안 지켜? 하면서 다시 쳐들어온 게 3차 침입이에요. 그 당시에 귀주라는 곳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거란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귀주대첩이라고 불러요. 자, 고려는 변방에 있는 여진이나 거란족의 침입이 엄청나게 잦았는데요. 귀주대첩이 끝나고 나서 고려는 변방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고려를 침입한 거란의 이야기는 검정고시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 1차와 3차가 잘 출제가 되므로 2개 사건을 모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지제도는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내용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결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기반을 확립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제도는 바로 과전법입니다. 일단 시기는 고려 말인데요. 권문세족이 엄청나게 많은 토지와 농장 그리고 노비들을 소유하면서 굉장히 횡포가 심했는데 이 새롭게 떠오른 신진사대부 세력,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법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번에 있는 노급은요, 신라시대 때 있었던 토지제도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노급을 받은 사람은요, 수조권과 노동력, 공모를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수조권은 뭐냐면요,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세금,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들이 받는 땅은 거의 수조권만 있는 땅인데 노급은 굉장히 귀족에게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땅에 딸려있는 노동력도 내 맘대로 동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곡물, 특산물 같은 것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급이 지급이 됐다는 건 왕권이 약한 걸까요? 강한 걸까요? 네, 노급이 있었다면 왕권이 약하고 귀족이 강한 거예요. 반대로 왕권이 강해졌어요. 왕이 힘이 세면 귀족을 억누르겠죠. 귀족을 억누르려면 귀족의 특권을 주는 노급을 폐지하겠죠. 자,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왕권이 강해지면 노급이 없어진다. 반대로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 세력이 강해지면 노급이 다시 생겨난다. 신라시대의 왕권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처음 나라가 생겼을 때는 여러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왕권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라를 통일하는 쯤, 특히 신문왕 때의 정점을 이르는 통일신라 때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전제 왕권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자, 그러면 요 시기, 요 가운데 있는 시기, 왕권이 강한 시기에는 노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왕권이 강해졌으니까 노급이 폐지됐겠죠. 그리고 나서 점점점 나라가 몰락해 가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전 볼게요.
정전은요, 신라시대 때 있었던 토지고요.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15세 이상의 남자예요. 나라에서 나한테 땅을 줬대요. 그럼 나라에 굉장히 감사하고 충성심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정전을 지급했다는 건 왕권을 강화하는 거랑 의미를 같이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에 있는 역분전. 역분전은요, 고려 초에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인품과 공의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했던 땅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굉장히 공정했을까요? 아니죠. 사실 공이나 인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왕이 예뻐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땅을 많이 받기도 했을 거예요. 자, 7번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 사람은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고 왕을 황제로 칭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서경으로 천도 그리고 금을 정벌하는 겁니다. 자, 서경천도 운동, 땡땡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딱 붙어있는 이 이름, 바로 1번 묘청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묘청은요, 이 금은 여진이거든요. 여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주장을 했어요. 서경이라는 곳으로 새롭게 수도를 옮긴다. 천도를 해서 나라의 기반을 새롭게 다질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묘청은 이제 신진 세력인데요. 묘청의 이런 주장을 굉장히 고깝게 봤을 기존 고려의 세력을 꽉 잡고 있던 세력, 바로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이 문벌 귀족 계층입니다. 보수 정권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하겠죠. 변화 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을 반대했고 여진이라는 나라의 4대 정책, 금을 섬기는 거예요. 혼란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신하의 예를 다하면서 편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8번.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방의 교육기관과 자치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사림이고요. 사림은 기존 조선의 통치 세력인 훈구파와 여러 차례 싸움을 하면서 이 4번의 사화를 겪게 돼요. 사화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림 세력이 대거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4번이나 되는 사화를 겪으면서도 지방의 세력을 키우면서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사림이 주축이 돼서 지방에서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이 기관의 이름은 바로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치규약은 바로 향약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 향약은 그들이 지방의 유지들이잖아요. 지방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림이니까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 썼던 거예요. 덕업상권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놨던 게 바로 향약입니다. 자, 조선시대 교육기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나라에서 세운 기관과 사립, 민간에서 세운 기관이 따로 있었는데요. 나라에서 세운 건 수도 지역에는 사부학당이라는 이름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이름의 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은 바로 성균관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도 나왔던 사립기관 중에 지방에 있었던 거 바로 서원입니다. 굉장히 잘난 스승 밑에 여러 명의 제자를 두는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런 굉장히 유명하고 큰 학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1번에 나온 국학은 신라의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입니다. 경당 역시 고구려의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술품은 문화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림만 보고 모르겠다면 이 설명을 한번 볼게요.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에 문방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청화 백자입니다. 백자, 흰 도자기에다가 청, 푸를 청, 푸른 색깔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뜻이에요. 조선의 도자기 하면 거의 청화백자가 대표적입니다. 나머지 1, 2, 3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있었던 분청사기는요, 약간 회색깔의 어떤 도자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조선에서 도자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100% 청화백자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나전칠기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방에 많이 보이는 조개로 꾸민 특별한 문양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장식이 있는 게 나전칠기고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감청자, 고려의 독자적인 도자기 기술입니다. 자, 조선하면 청아백자, 고려하면 상감청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다음 실학자들이 주장한 사회개혁의 공통점은 유형원이 균전론을 펼쳤고 이익이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이 여전론을 펼쳤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죠? 전이죠. 자, 이거 밭전자예요. 그래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들의 사회개혁론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문서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의 신분계층은,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공명첩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네요. 자, 공명첩은 뭐냐면요. 이 명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공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비어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곳에 내 이름만 써 넣으면 내가 그 신분을 가지게 되는 특별한 서류입니다. 이 공명첩은요.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성행했던 문서의 이름입니다. 자, 이 비어있는 곳에 내 이름을 쓰기만 하면 나는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면 공명첩이 그만큼 많이 쓰였다는 거겠죠. 자, 1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도는, 보기를 볼게요. 김정호가 제작하였다. 주요 시설물 표시에 기호를 찍어 사용하였다. 도로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자, 여기서 김정호에서 끝나야 됩니다. 김정호가 만든 지도는 대동여지도입니다. 1번, 2번, 3번에 있는 거 역시 조선의 지도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영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 한국사에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에서는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장 합격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자주 나오는 별표를 쳐야 될 것들을 먼저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할게요. 물론 다 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려다가 이도저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그리고 키워드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다음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의 일부가 보기로 나와 있네요.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0관에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자,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가 외세와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1관에 보면 일본과 조선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불평등 조약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 1번은요, 그냥 우리가 편지 쓸 때 안녕하세요 인사말 하는 것처럼 어떤 조약의 형식상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항목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본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 맞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보다는 훨씬 앞선 사건인데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붕당의 대립이 엄청나게 세져요. 그 붕당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던 두 인물이 바로 영조와 정조예요. 그들이 했던 정책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강력한 탕평책을 펼쳤던 정조가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어린 세자가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럼 왕이 힘이 약하니까 왕을 둘러싼 주변 세력들이 굉장히 횡포를 부렸겠죠. 그 횡포를 바로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된 건 강화도 조약이 아니고 붕당 대립이 극대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척화비 건립의 배경이 되었다. 자, 비슷한 시기는 맞는데요. 척화비 건립의 배경은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전쟁을 거치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의해서 세워졌던 거죠. 금난정권 폐지의 계기가 되었다. 자, 금난정권은요, 특정 상인들만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상인들, 시전 상인들에 대한 혜택인데요. 이 혜택을 가지고 있던 시전 상인들이 굉장히 수포와 횡포를 벌이면서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리게 돼요. 상업이 발달해서 금난정권 폐지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더군다나 시전 상인들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강화도 조약에는 치외법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치외법권이란 건 뭐냐면요. 이 10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치외법권이에요. 자,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잘못을 했어요. 조선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는 조선의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돌려보내서 판결을 한대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그 나라에서 체포돼서 그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치외법권이라는 거는 국가를 벗어나서 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야, 너 그럴만 했네. 사람을 죽일만 했다, 야. 이런 식으로 봐주기식 판결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일본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조항이죠. 그래서 치해법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보기를 읽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후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완강한 항전에 부딪힌 프랑스군은 스스로 철수하였다. 흥선대원군 시절에 프랑스와 싸웠던 전쟁은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네, 강화도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대포나 그 당시 싸웠던 격전지 등이 유물로 잘 남아있죠. 자, 이 시기에 대한 내용도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한번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 대원군이라는 말이 왕의 아빠라는 뜻이에요. 자,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쇄국 정책이요. 이 쇄는요, 봉쇄한다, 닫는 거예요. 뭐를 닫아요? 나라를 닫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통상수교를 거부합니다. 나 너네랑 대화 안 해. 너네랑 교류 안 할 거야. 저리 가. 라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절히 다른 나라와 통상수교를 하고 좀 글로벌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아니야, 쟤네가 우리를 반드시 침략해서 다 빼먹고 우리는 폐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 약해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는데요. 바로 경복궁 재건, 왕이 사는 궁궐을 다시 멋지게 지으면 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경복궁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아까 지방에서 사림들이 세력을 키워갔던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했잖아요.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서원들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해요. 이 호포제는 뭐냐면요, 조선의 경제 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 군포라는 게 있어요. 양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군역을 지게 되는데 특정한 기간에 나라에 가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지는 않고요. 돌아가면서 군포라는 걸 국가에다가 바치고 그 해에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에게까지 다 군포를 물렸던 게 바로 호포제입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흥선대원군 시절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전투 볼게요. 문제에 나왔던 조선과 프랑스의 격전은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원인은 병인박해라고 해서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과 미국의 싸움은 신미양요입니다.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던 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요. 제너럴 셔먼호 딱 봐도 미국스럽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막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 배를 불태웠던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배 하나 소실되었다고 쳐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이걸 핑계로 삼아서 조선과 통상수교를 하면서 각종 이득을 보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겠죠. 자, 아무튼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렇게 두 개 다 격퇴를 하고 나서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쟤네는 우리 빼먹으려고 우리한테서 수탈하려고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이랑 통상수교 안 합니다 라고 걸어 잠그는 의지를 다진 글이 바로 척화비예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역은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다. 조선과 청은 모호한 영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909년 일본은 이곳을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간도입니다. 간도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를 대강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이쪽이 이제 중국 쪽 땅이잖아요.
간도는 이쪽이랑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죠. 그리고 1909년에 일본이 간도 협약이라는 내용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였던 이곳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17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구본 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자, 이 정책을 행했던 왕은 바로 고종이고요. 고종이 이 정책과 동시에 세웠던 나라는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본인이 황제로 등극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고종이 실시했던 개혁 중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만한 거, 가보개혁이 있습니다. 가보개혁이 왜 중요하냐면요. 최초로 신분제가 폐지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조약이 들어있었던 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꼭 기억해두세요. 1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남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가 실시한 통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키워드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가 실시한 통치 정책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했던 건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3.1운동이 일어났고요.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일제가 실시했던 정책이라고 하면 1920년대에 행했던 일제의 통치 정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볼게요.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한일협정은요. 일제시대를 훨씬 벗어나서 1960년대에 넘어와서 맺어지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겠고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1910년대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4번에 헌병 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도 191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부터 광복까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 1910년대는요. 무단 통치기입니다. 다른 말로 공포통치라고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막 조선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공포스러운 정치로 길을 확 잡으려고 했겠죠. 그 시기를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문제에 나왔듯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고요. 헌병경찰,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토지조사, 토지를 계량하는 거예요. 조선에 땅이 얼마 정도 있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하고자 토지조사를 실시했던 거예요. 자, 1920년대입니다. 10년 동안 조선을 통치해보니까 이 민족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아요. 독립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강하게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강하게 반발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일제가 그걸 여실히 깨달았던 게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얘네는 그냥 누르려고 힘으로 누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1920년대에는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통치기예요. 근데 말이 문화통치죠. 사실은 민족 분열 정책이에요. 이간질을 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끔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나쁘게 굴린 거죠. 분열을 유도합니다. 일시적으로 좀 풀어주는 것처럼 해요.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괜찮아. 회사도 마음대로 세워. 신문도 마음대로 발행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일본이 다스리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오히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어. 라는 식으로 친일파를 양성했던 아주 교묘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합니다. 1910년대에 열심히 토지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그 토지조사를 바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자 했던 산미 증식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회유도 실컷 했어요. 이제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 정책에 들어갑니다. 바로 민족 말살기예요.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 시기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민족 말살기는요. 우리 조선인의 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선일체라고 해서 완전한 일본 사람으로 느끼게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잔혹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병참기지화라는 거는 일본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군수공장 그리고 인력공장으로 쓰고자 했던 그런 정책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민족 말살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름,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끔 강제합니다. 그걸 바로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수탈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싹 쓸어가는 경제 수탈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선일체와 마찬가지인 황국 신민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너네는 조선인이 아니라 이제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정책, 일본이 하는 전쟁, 일본의 어떤 규율에 완전히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 라고 했던 게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에요. 조선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총알바지로 쓰고요. 여성들을 데려가서 위안부로 성놀이개로 활용했던 일본의 잔악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질문,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땡땡땡은 독사실론을 통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일제 역사 왜곡이 심한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 상고사 등을 저술했습니다. 일본이 있는 곳으로 고개 숙이고 세수도 하지 않았다는 정말 대쪽 같은 신채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채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인물에 대한 내용에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책 이름이나 그 사람의 연구 방향에 대한 키워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있었던 세 분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분은 바로 4번에 있는 장지연 선생입니다. 이분은요, 을사조약, 우리가 1905년에 나라로서의 권리,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엄청나게 굴욕적인 조항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사에다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나타내는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을사조약에 항거하였다, 시일야 방성대국, 황성신문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장지연 선생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땡땡땡은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항의하여 형평운동을 제기하였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갑오개혁은 우리가 신분제 폐지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개혁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정책이 펼쳐졌는데 이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여전히 받고 있었고 형평운동이란 걸 전개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자, 이 형평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바로 조선의 백정이랑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 계급이었던 사람들은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한 차별 대우에 항의해서 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형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번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자, 여학생부터 읽어볼게요.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에 대해 큰 승리를 거뒀던 전투에 대해 알고 있니? 남학생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과 했던 전투라는 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라는 거. 정답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일본군에 대항해서 정말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요.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바로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당 문제에 나왔던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고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자, 이 청산리 대첩이 나온다면 김좌진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자면 간도 참변이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이 김좌진 장군에게 엄청 깨지고 나서 간도에 가서 민간인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복수였어요. 청산리 대첩의 패배에 대한 복수. 그래서 김좌진, 간도 참변 등이 나오면 청산리 대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군과 연합해서 지청천이 이끌었던 전투도 있는데요. 대전자령 전투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22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 광복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니까 3개는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 맞겠네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네, 이건 광복군의 활동이 맞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 설명할 때 나왔었죠. 3번,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네, 이것도 한국 광복군이 맞습니다. 4번,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자, 인도나 미얀마가 나와서 조금 우리랑 좀 먼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건 역시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종교는 A가 먼저 얘기하네요.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고자 나철, 오기오 등이 조직했대. 그랬더니 B가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여기서 설명하는 종교는 바로 대종교입니다. 단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나철, 오기오 등이 조직을 했었고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오적 암살단 등을 조직을 해서 활발한 독립운동, 무력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친일파들이 덜덜 떨었겠네요. 암살단. 이름만 봐도 굉장히 덜덜 떨리지 않나요? 아무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종교는 바로 대종교입니다. 24번입니다.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는 보기를 읽어볼게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다. 자,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드디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형태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장면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내각 책임제를 택했을 때는 대통령이 없었나요? 아니요, 대통령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각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가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맡았었습니다. 자, 우리 근현대사, 특히 한국사에 대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이승만 정권부터 우리 지금 민주정부로 오기까지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남한이 단독 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자, 그리고 단연간의 전쟁 끝에 드디어 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날이 왔는데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사건이 터집니다. 표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표를 찍는데 지켜보고 있다던가 부정한 과정의 선거로 인해서 이승만이 다시 당선이 됩니다. 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항의를 해요. 그러다가 마산의 한 앞바다에서 김주열이라고 부르는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이 떠오릅니다. 자, 최루탄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에다가 대고 쏘는 CS 캡슐이잖아요. 굉장히 맵고 위험하고 공중에다 터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절대로 직격타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이 바다에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승만의 하야를 외치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전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내려오고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의 내각 책임제 이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5.16 쿠데타가 일어나요.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12 쿠데타라고 해서 아까는 박정희의 쿠데타였다면 이번에는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12.12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과 계엄령 철폐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광주를 잔혹하게 짓밟고 정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4.13 호원 조치가 있게 돼요. 이 4.13 호원 조치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을 사람들이 직접 뽑게 하면 자기를 안 뽑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 뽑는 선거인단을 꾸려서 체육관에서 그들끼리만 투표를 하는 간선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선제 싫다, 우리가 직접 뽑게 해달라, 민주화로 가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4.13 호원 조치, 호헌이라는 건 지금의 헌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는 체육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죠. 이 4.13 호원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호원 철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학생, 교수,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호원 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우리 영화 1987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망을 기폭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민주화운동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시위를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노태우 정권은 6.29 선언이라는 내용을 필두로 해서 직선제 개헌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디어 국민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 직선제 개헌으로 인해서 드디어 6공화국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현대사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에 대한 역사의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세력 역시 여전히 남아있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문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내용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객관적으로 역사가 증명된 내용들,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내용에 한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출제의 경향을 보면 한 김대중 정부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된 후 1972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하였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1번, 2번, 3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의 동북공정은요, 중국이 고구려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2번에 있는 햇볕 정책은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이 우리 동포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을 쬐듯이 우리 민족을 감싸 안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펼쳤던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죠. 3번에 있는 에치슨 선언은요, 미국이 발표한 건데요. 6.25 전쟁의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던 선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어디까지 방위할 것인지, 어디까지 출격할 것인지를 라인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에치슨 라인, 에치슨이 발표한 그 방위의 라인이 태평양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일본까지만 방위하겠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얘네 쳐들어가도 미국이 이쪽으로 안 오겠구나. 우리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게끔 했던 게 바로 에치슨 선언입니다. 에치슨 선언을 정답으로 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나온다면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태평양 방위선이라던가 아니면 6.25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제1차 고줄검정고시 한국사 해설 마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종 시험이나 일정들이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4월 검정고시 역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기가 된다면 조금 더 생기는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시험이 연기되더라도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여러 번 복습하시고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럼 2019년 2차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해설로 다시 돌아올게요.